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달에 핫 이슈를 뭘로 꼽을까 고민하다가 보니까 사실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그런 어려움 중에 하나죠.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죠.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다른 나라보다 좀 저평가됐다라는 겁니다. 그 주요 원인은 남북 분단 상황이죠. 휴전 상태죠. 외국에서 볼 때.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좀 불투명하다. 회계에도 좀 믿기 어려운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노사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뭐 한일 갈등이라든가 중국의 사드 보복 이런 것들이 겹쳐져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그런 문제 중에 하나죠. 무역 위주의 경제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가 장기적으로 좀 적자가 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다르게 무역 수지 관련, 즉 무역 관련해서 적자가 나니까 새로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사실 무역 수지가 악화된 이유는 수출은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수입이 많이 커진 거죠. 특히 이 에너지, 석유라든가 가스, 석탄 이런 에너지 수입이 많아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무역 비중을 바꿔야 되는데 쉽게 바꿀 수가 없죠.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세계 10대 무역 강국으로 되는 과정에서 우리의 어떤 그런 무역 스탠스 이거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제 바꿀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구체로 보면은요, 우리나라 무역 수지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수출의 디스카운트다 이렇게 봅니다. 즉 지금 수출이 지난달 기준으로 최근 5개월 동안이 지금 적자가 나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수출이. 그 결과 무역 수지가 무려 1년째 지금 적자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운 외환 보유고를 갉아먹고 있는 거죠. 그 지난달 무역 수지는 53억 달러가 적자가 났고요. 이렇게 1년 이상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1995년도죠. 95년도하고 97년도 사이에 그때 제외하고 2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반도체 수출이 지금 약화된 거죠. 지난달에 반도체 수출은요, 전년 대비 42.5%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7개월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 수출도 전년 대비해서 24%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9개월 연속 중국의 수출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수입은 554억 달러입니다. 지난 2월 달이. 그래서 작년 동월 대비 3.6%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대안이 뭐가 있냐 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요. 물론 유능한 정부 관료들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아무리 국내 어떤 그런 정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찻잔 속의 태풍이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전 세계로 볼 때는 2% 정도에 남짓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해외, 즉 글로벌 국가, 특히 미국, 중국, 유럽 이러한 경제 강대국들이 어떤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수출선, 수입선, 즉 특정 국가에 쏠려 있는 이러한 어떤 거래처인 국가를 다변화시키는 뭐 아프리카, 뭐 또는 남미 또는 뭐 아세안 이렇게 개선하는 것이 근본적인 그런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는 정치적인 그런 이슈 때문에 무역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칫 이 경제 전쟁이 진짜 전쟁으로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요, 지난 3개월 보게 되면 전년 동월 대비해서 각각 5.0%, 5.2% 그리고 지난달이 4.8%로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가는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괴롭히고 있는 고금리, 고환율의 선행 지표이면서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거죠. 물가 상승률이 한국은행에서는 2%를 관리 물가로 보거든요. 한참 내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뭐 4% 후반에 머무르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그런 물가 상황입니다. 반면에 뭐 내년 정도 되면은 좀 물가가 안정될 거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것 또한 우리나라 스스로 물가를 안정시킬 수는 없죠. 글로벌 국가 특히 미국 중심으로 또는 중국 이런 여타 나라 우리나라와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나라들의 물가가 안정되어야지 우리도 물가가 안정되는 그런 구조에 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심리를 보면은요, 소비자 심리 지수는 조금 내렸습니다만은 BSI 지수는 더 내렸네요. BSI 지수는 3%가 내렸고요. 3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그러나 경제 심리 지수는 좀 올랐습니다. 91.6. 즉, 우리나라 여러 그 분야의 경제에 대한 그런 심리를 조사해서 하나로 묶은 숫자가 경제 심리 지수인데, 이걸 100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은 나쁘다는 뜻이고, 위에 있으면 좋다는 뜻인데, 여전히 100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무역 수지가 53억 달러가 적자가 났는데요. 지난달에 그 결과 외환보유액은 4,300억 달러가 좀 내려가 있습니다. 원래는 4,600억 달러 뭐 이렇게 됐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외환보유고가 무역수지 적자는 그대로 좀 갉아먹는 요소가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 지수는요. 코스피에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코스닥이 좀 이렇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도 조금 내렸습니다. 나스닥 좀 내렸고요. 상해 종합은 좀 올랐는데 홍콩 항생이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캔들 차트 월봉으로 봤을 때 한 달의 처음과 끝을 보는 거거든요. 월중의 변화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만 길게 뭐 몇 년, 10년, 20년 이렇게 바라본다면 이것도 유의미한 그런 시계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금리 보겠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 가장 대표적인 금리인데 지난달 월 평균이요 3.469%입니다. 3.5%가 좀 안 되고 있죠. 그래서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상호chung 은행의 예금금리를 내렸습니다. 정부에서 아무래도 좀 가이드라인 제시했죠.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려서 시중금리까지 영향을 주지 않길 바란다라는 신호를 보냈죠. 그 결과 은행금리를 별도로 하고 그 상호저축 은행금리가 가장 높았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래서 SBI 저축은행 기준으로 봤을 때 1년제 정기예금 금리가 3.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출금리죠. 코픽스 금리. 잔액 기준은 0.11%포인트가 올라서 3.63%고요. 신규 취급액은 0.47%포인트 내려서 3.82%입니다. 원래는요, 작년 2022년도 말 봤을 때 8%가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그 정부의 노력이라든가 어떤 이런 관계로 인해서 좀 눌러져 있는 좀 진정돼 있는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하면 그리고 물가가 다시 풀린다고 하면은 다시 뭐 작년 말에 걱정했던 8% 뭐 심지어 대출금리가 10%까지 일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걱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가계부채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 정부나 금융기관 이런 데서 계속 올라갔었죠. 가계부채가. 그런데 고금리가 가계부채를 잡았습니다. 지금은 스스로 대출을 갚는 그래서 아주 지난 몇 년 동안 가계부채가 폭등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가계부채가 감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율은요. 물가가 좀 안정된 그런 여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정됐습니다. 지난달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이 33원 내려가지고 1280원 45전입니다. 다시 2022년 10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원달러 환율이 1440원까지 갔었죠. 엄청나게 올라섰습니다. 지금은 좀 안정되어 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 원달러, 즉 환율도 물가의 후행 변수이기 때문에 늘 좀 세심히 지켜봐야 될 요소로 보여집니다. 통화량은요, M2, 총통화죠. 2년 미만 예적금 다 포함한 뭐 현금 또는 수시 입출금 예금 다 포함해서 언제든지 유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건데 이 부분이 지난달에 4.5%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코로나 시즌에 10% 훨씬 넘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절반 이하로 내려가 있다. 즉 지금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시중의 자금들이 안 돌아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하고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 주식형 펀드 잔액은 소폭 또는 중폭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보겠습니다. 두바이유입니다. 배럴당 81달러 16센트 해가지고 그전 달에 비해서 지난달에 월 평균이 1달러 40센트가 올랐습니다. 뭐 이 정도는 큰 변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80달러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국제 금시세는 좀 많이 내렸습니다. 온스당 1864달러 41센트입니다. 그래서 40달러 정도가 내렸습니다. 부동산은요, 주택 매매가격 지수하고 전세가격 지수를 봐야 되는데 여전히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즉, 늘 전 최근 3개월을 보거든요. 3개월이면 트렌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1.5 이렇게 주택 매매가격 지수가 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뭡니까? 지난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소폭 마이너스가 줄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 부동산 특히 주택 관련해서 거의 부양에 가까운 규제 완화를 많이 했죠. 거기에 따른 일시적인 멈춤 또는 반등 현상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2023년도 한 해 동안은 주택시장은 좀 조정을 더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전세가격 지수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죠. 전세가 내리면 매매가가 내리고 갭 투자를 하고 있죠. 전세 끼고 사는 것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역전세 이런 것도 발생될 수 있죠. 그래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은 멀지 않은 후, 즉 6개월 때 1년 후에 보통 2년 정도 이렇게 전세 계약을 하니까 그 이후에는 더 전세 가격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도 더 조정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도 성공적인 자산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